네, 반갑습니다. 네네. 저 반갑습니다. 저는 기판학문회원 대치원 이준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매우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설명에 노쇼가 많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밑에도 아직 대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 보니, 한 150여 분 정도가 예약됐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오신 것 같다. 저희가 대치원에서도 한 350명 정도의 분들을 예약을 좀 잡아놓고 설명을 진행하는 편인데, 그렇게 잡아놓으면 한 200여 분 정도 오십니다. 한 150분 정도는 안 오시는데, 이렇게 150분이 예약을 하고 150분 정도가 오시는 건 극히 드문 일인 것 같다. 이렇게까지 기판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우 놀라면서 설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항상 어머님들한테 제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사진을 넣질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제 이름이 뭐라고요? 제 이름이 이준기입니다. 그래서 이준기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게 매우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넣지 않고 신비주의 전략으로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양력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회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목차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입시, 고등, 중등, 초등 요 순으로 역순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교육이 아무래도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입시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시 이야기를 해야 중등과 초등에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요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입시 이야기를 하면 작년도에 킬러 문항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를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발언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이 킬러 문항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활용해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를 반복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이라고 정의를 해줬어요. 근데 이거를 교육부에서 정의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왜냐, 수능은 원래 공교육에서 다룬 내용만을 출제해야 돼요. 맞죠? 근데 왜 교육부에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출제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이런 문항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 정의가 좀 부적절하다. 근데 이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학생들의 변별력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변별력이 어느 정도까지 높은지를 한번 봅시다. 수학에서 요 문항을 한번 볼게요. 22번 문항. 정답이 380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주관식인 것 같아요. 자, 정답률이 몇 퍼센트로 나오죠? 2.9%죠. 이게 우리가 29%인데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정답률이 2.9%입니다. 100명이 보면은 3명이 맞추는 문제예요. 너무 정답률이 낮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들 같은 경우엔 사실상 푸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못 풀고에 따라서 대학을 가고 못 가고를 결정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라는 물음을 제기한 거죠. 국어는 조금 상황이 났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17번 문제 정답 1번으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객관식인 것 같아요. 정답률 몇 퍼센트죠? 15.1%죠. 15.1%는 사실 우리가 객관식일 때 보기가 몇 개죠? 5개죠. 그러면 찍으면은 몇 퍼센트의 확률로 맞출 수 있습니까? 20%의 확률로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전국의 학생들이 동시에 연필만 굴렸어도 정답률이 이거보단 높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괜히 풀어서 오히려 정답률이 낮아지는 문제다.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객관식 문제에서 정답률이 20% 이하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건 결국 이 문항이 잘못 설계가 됐다라고 볼 정도로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들은 빼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 수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23학년도 수능, 2024학년도 수능, 이게 작년 수능이죠. 그래서 이 작년 수능에서 저희가 2023학년도 수능 이후에 킬러 문항을 배제하자라고 이야기가 된 다음에 점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100점 만점이 아니라 136, 142, 150 이렇게 적혀 있는 이유는 이게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표준점수가 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시험이 쉬울 때의 100점과 어려울 때의 100점은 가치가 다르겠죠. 그러면 어떤 100점은 시험이 쉬우니 120점짜리 100점, 어떤 시험은 시험이 어려우니 150점짜리 100점, 이런 식으로 100점의 가치를 다르게 부여해 줄 수 있겠죠. 그렇게 환산해 준 점수를 우리는 표준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표준점수가 높다는 건 난이도가 어떻다는 걸까요? 더 높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6월 모의평가 때부터 우리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연습을 진행해 왔어요. 그러면은 점점점 시험의 난이도는 낮아져야 되겠죠. 근데 이상해요. 시험의 난이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런 류의 문제들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 킬러 문항을 배제해도 왜 수능은 더 어렵게 출제가 됐었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작년 수능에서의 만점자의 숫자는 총 몇 명이었냐? 국어의 경우에는 64명이었어요. 이게 64명이 전국에서 64명이에요. 이상하죠? 시험이 이게 한 44만에서 45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국의 만점자의 숫자가 100명 이하냐? 맞죠? 말이 안 돼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더 말이 안 돼요. 0.014%의 학생들이 만점을 받는 시험이에요. 근데 수학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수학은 612명이 만점이에요. 영어는요? 2만 80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점자의 숫자가 너무 다르죠? 자, 이거는 바로 이 영어라고 하는 과목이 지금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어라고 하는 과목은 원래 상대평가로 치러지던 과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점자의 숫자가 1만 명 이하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만점자의 숫자가 한 3천여 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치였어요. 시험이 쉬울 때는 2만 명까지도 만점을 받던 시험이었죠. 근데 이게 절대평가로 전환돼요. 절대평가라는 건 90점 이상은 다 같이 만점을 하는 거예요. 100점 만점을 받든 90점 만점을 받든 만점이니까 만점자의 숫자, 1등급의 숫자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1등급의 숫자가 얼마나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5만 3천여 명까지 돼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13%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과목은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있어서 90점만 넘으면 되는 과목이니까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영어 과목에 대한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최상위권 학생들은 다 1등급일 거기 때문에 영어는 사실상 대학을 가기에 있어서 유불리가 결정되는 과목이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대학을 가야 될까요? 결국 국어로 대학을 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13년도에 표준 점수가 127점, 그리고 인원은 1만 5천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만점을 받았었어요. 그러면 표준 점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쭉 볼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고 중간중간에 표준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가 어떻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국어 과목의 난이도는 이 10년 사이에 많이 올라간 거예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만점자가 그래도 1만 5천여 명 정도는 됐었는데, 근데 64명으로 줄어드니까 이때는 그래도 우리 학교에 만점자, 국어 만점자가 한두 명은 있었던 때, 근데 이제 전국에서도 국어 만점자들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어 만점을 받으면 표준 점수가 높게 형성되겠죠? 대학을 갈 때에는 원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환된 표준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어를 더 잘 본 학생은 표준 점수가 높아서 더 좋은 대학을 가기에 유리하겠죠. 반대로 국어를 못 보면 표준 점수가 많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에 가기가 대단히 불리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150점의 표준 점수를 기록하는 과목은 국어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 시험,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걸 표준 점수로 매겼을 때 140점 이상이 되면 불수능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150점까지 표준 점수가 잡히는 건 이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가장 높은 표준 점수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이미 수능이라고 하는 제도를 지탱하는 가장 변별력 있는 시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수능 국어가 쉽게 나오면 언론 보도에서 뭐부터 나오죠? 최상위권 학생들이 변별력이 떨어져서 좋은 대학에 가고 못 가고의 눈치 싸움이 심해질 거다라는 보도가 올해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하게 되고 수학과 국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내면 낼수록 수능이라고 하는 제도의 변별력이 흔들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도 이렇게 수능 과목에서 국어가 절대적으로 중요했었는데 수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국어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수능이라고 하는 거, 현재 수능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컨셉이 바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선택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보는 과목이 75%의 문항에 해당돼요. 즉, 국어 과목 45문제 중에 34문항은 아이들이 함께 푸는 문제예요. 근데 이 중에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아이들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고 어떤 아이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선택하고 싶은 과목, 공부하고 싶은 과목대로 공부하고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현재 수능의 핵심적인 컨셉이에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시험을 왜 보나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보겠죠. 그럼 아이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할까요? 대학을 가기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까요? 대학에 가기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죠. 대학에 가기에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유불리가 발생하는 순간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선택 제도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유불리를 없애는 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 시험의 난이도를 맞춰서
두 과목을 만점을 받더라도 똑같이 표준 점수가 나오게끔 해야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유불리가 사라지겠죠. 근데 이게 신도 아니고 어떻게 유불리를 맞춥니까? 그러니까 두 과목의 유불리를 맞추는 게 계속 실패했어요. 선택이라고 하는 걸 도입한 이래로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이 과목의 두 개의 결합도 이상한 거예요. 화법은 말하는 방법, 작문은 글을 쓰는 방법, 언어는 문법, 매체는 다양한 매체에서의 언어 활동이에요. 다양한 매체에서의 언어 활동과 왜 문법이 연결고리가 있는지 학문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왜 이걸 두 개를 붙여놨냐? 이 네 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문법이죠. 제일 쉬운 게 뭘까요? 매체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얘랑 난이도를 얼추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실패했다. 실패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이들이 선택에 따른 유불리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한 선택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하자? 없애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수능 개편안의 핵심은 선택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어떻게 없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독서, 이거 비문학 독서를 이야기하죠. 문학과 비문학을 공통 과목으로 우리는 봤어요. 근데 이 중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매체는 안 봐요. 매체 제외하죠. 그리고 나서 언어 문법은 필수적으로 보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법을 공부하지 않고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많았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대학교를 가는 아이들은 문법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고등학교에서도 문법이 중요해지게 되겠죠. 내신에서 문법의 중요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내신의 문법의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중학교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에도 내신 문법의 비중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 안이 발표된 직후에 대치동에서는 전화가 많이 왔던 게 문법 특강을 해주나요? 라는 전화였어요. 왜냐? 문법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내신에서 문법은 기존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더욱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문법을 빨리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네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어요. 확률과 통계도 물론 어렵지만 미적분과 기하학은 유명하죠. 어려운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아이들이 거의 수학자처럼 해요. 이과 애들의 90%의 학습량은 다 수학이에요. 맞죠? 그리고 그 수학에서도 공부량을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미적분과 기하학이에요.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외했어요. 그래서 이때의 미적분은 미적분 2죠. 그리고 기하학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고 어떻게 됐어요?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만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문이과의 수학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과 수학이 있고 문과 수학이 있었죠. 근데 이제 문과와 이과가 똑같은 수학 시험을 보게 됐어요. 맞죠? 이렇게 될 수 있겠고 수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학습 부담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은 여전히 상대평가예요. 근데 그러면은 영어 한국사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보이시죠? 이거 제가 절대평가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에는 변별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2등급을 받아도 별다른 타격도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목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때. 그리고 탐구 과목이 중요해졌죠. 이 탐구 과목은 왜 중요하냐? 이 탐구 과목을 원래 기본적인 컨셉인 선택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고 그리고 고등학교의 교육이 바뀌었는데 그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회하고 과학은 원래
저희는 교육적으로 사탐만 공부하고 과탐만 공부하는 게 일반적이죠. 아이들이 그래서 문과형이다 이과형이다를 초등학교 때 딱 관상만 보고 야 너 이과형이구나 너 문과형이구나 이렇게 재단하죠. 그러면은 문과형이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사회를 선택하고 이과형은 과학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17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죠. 이거는 사탐 2과목을 선택해도 되고 과탐 2과목을 선택해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된다. 하나하나를 선택해도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하나하나를 왜 선택하게끔 했을까요? 앞으로 필요한 미래형 인재는 어때야 되니까? 문이과 통섭형 인재여야 되니까. 근데 뜻은 좋으나 이걸 선택하는 아이가 없어요. 왜냐? 사탐하고 과탐은 일단 사탐끼리 2개를 선택하면 세계사랑 세계지리를 연결해서 공부하면 시너지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세계지리랑 화학이랑 연결해서 공부한다고 시너지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생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부 방법도 다르고 너무 난이도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냥 2개를 여기에서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애초에 취지 자체가 무너졌죠. 문이과 통사평 인재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계속 양분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아이들한테 사회와 과학을 둘 다 보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면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졌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진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다행히도 뭐라고 적혀 있나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이 통합사회가 앞에 있는 9과목을 다 공부해라가 아니에요. 이 통합사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원래는 이 통합사회를 공부한 다음에 여기에는 경제도 지리도 철학도 있으니까 이 중에서 나는 경제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해서 아이들이 2학년 3학년 때는 경제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던 게 일단 기본적으로 통합사회의 취지예요.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학습 목표로는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을 고등학교에 올라왔을 때 총정리하고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아이들이 전문적으로 선택해서 전공 과목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베이스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학습 목표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식 코너랑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왜냐? 절대평가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대평가로 되어 있어요. 그럼 상대평가로 되어 있으면 난이도를 어느 정도 높여야 되겠죠. 왜냐? 아이들이 다 100점 받으면 의미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상대평가로 보는 과목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난이도를 높이긴 높여야 되는데 이게 언제 배우는 과목이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가지고 몇 학년 때 시험을 봐요? 고3학년 때 시험을 보는 거죠. 이상하죠? 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공부하던 걸 고3 때 시험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고1 때 배웠던 걸 고3 때 시험을 보지? 이상하죠? 이 이상한 게 왜 나왔는지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뒤에서 설명할 고교 학점제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그러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지금 예시문항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됐어요. 예시문항에서는 충분히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교과서가 얇지만 배우는 내용이 많지 않지만 잘 결합해서 버무리면 우리가 시식 코너에 있는 재료들을 잘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 적당한 맛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시문항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난이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가 문제고 이게 한두 해는 난이도를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제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10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0년 동안 변별력을 유지하는 게 어렵겠죠. 왜냐?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1, 2년 보면 어떻게 돼요? 사교육 시장에서도 연구를 하죠. 그래서 데이터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교육을 더 어렵게 받고, 교육을 더 어렵게 받으니까 아이들에게 변별력을 주어주기 위해서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근데 교과서는 쉬운데 문제는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를 어렵게 해야 되겠죠. 공부 어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 공부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 3년 뒤에 혹시나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문제를 다룬다고 여기 있는 내용을 가져다 쓰는 거 아닐까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가져다가 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해야 된다라는 학습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를 재작년도부터 가지고 다녔었어요. 이 미래형 대입제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미래형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왜냐? 수능은 이미 30년 된 제도죠. 그러니까 수능 제도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러면 이 안이 도대체 왜 지금 현재 이 두 번째 안으로 선택이 된 건데 요게 왜 나왔는지를 사고 과정을 이해하면 대충 이해가 돼요. 한번 볼게요. 현재 국어하고 수학을 상대평가로 보고 영어하고 한국사를 절대평가로 봐요. 탐구 과목 1, 2를 선택하는 게 그리고 상대평가로 보는 게 현재 안이죠. 그러면 이 현재 안에서 탐구 과목 1, 2는 통합사회로 바뀔 거다라고 예측했던 게 지배적이에요. 고교학점제 때문에. 그러면은 고교학점제에서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상대평가로 학습하게 될 텐데 그럼 아이한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상대평가로 보게 할 거냐 절대평가로 보게 할 거냐가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3안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딱 봐도 뭐가 중요해 보이나요? 국어 수학이 너무 중요해 보이겠죠. 이 과목에서 이 3안으로 결정되는 이상 1교시 국어를 망치면 도시락을 집에서 먹어도 돼요. 그렇죠? 사실 왜냐 이 뒤에 과목이 다 변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집에서 그냥 밥을 먹고 재수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은 시행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국어 수학을 이렇게 상대평가 과목으로 변별력을 높일 바에 어떻게 하자? 다 절대평가로 보자. 이게 작년도에 많이 얘기했던 수능을 뭐 하자? 자격고사화하자라는 안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근데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면 수능을 이렇게 다 절대평가로 보면 아이들을 줄 세우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아이들을 대충 뭉태기로 자른 다음에 대학별로 뭘 봐요? 대학별 본고사를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학별 본고사를 위해서는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되죠. 그래서 이번 미래형 대입제도의 핵심 안 중에 하나는 요렇게 바뀌는 것도 있지만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한다가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별로 뭐가 강화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구술 면접, 논술 면접이 강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논술형 시험이 수능에도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그리고 대학별 본고사에서 논구수를 보기 때문에 서논술형이 중요해질 거니 자연스럽게 서논술형 시험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사교육 시장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2안이라고 하는 건 3안으로 가기에는 너무 국어 수학의 비중이 높고 4안으로 가면은 저항이 거셀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절충안으로 선택한 게 2안이에요. 그러니까 2028년 미래형 대입제도가 아니라 2028년 절충형 대입제도 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안은 조금 우리가 미래형 인재를 뽑는다라는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끔 변형된 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난이도가 어느 정도로 형성될 건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영어와 한국사가 절대평가로 되고 사탐, 과탐으로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안 가고가 결정되면 안 되겠죠. 그래도 국영수 중에 두 과목 정도는 변별력 있게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어, 수학의 변별력이 조금 더 높아졌고 수학 같은 경우에 학습 부담이 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국어의 학습 부담이 더 높아지고 변별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됐다. 이렇게 저희는 예측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그러면 수능 국어가 현재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국어를 대비할 때 핵심은 무엇이냐? 자, 2024학년도 수능 국어 언어와 매체 그리고 화법과정문의 오답률 탑10을 한번 볼게요. 파란색은 비문학, 빨간색은 문학, 그리고 노란색은 선택 과목이에요. 자, 파란색 몇 개죠? 4개죠. 빨간색 몇 개죠? 4개죠. 노란색 몇 개죠? 2개예요. 이걸 화법과정문으로 바꿔도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오답률을 봤을 때 70%대에서 60%대로 바뀌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2023학년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조금 다르죠. 뭐가 많아요? 비문학이 많죠. 2023학년도 비문학이 많아요. 오답률은 어때요? 많이 차이 나죠? 24학년도랑. 근데 원래 수능은 이래요. 원래 수능은 난이도를 뭘로 조절하는 거예요? 비문학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러 호텔방에 감금되시죠.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비문학도 문학도 문제를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비문학 지문은 누가 쓰죠? 교수님들이 써요. 문제는 누가 내죠? 교수님들이 내요. 그러니까 비문학은 지문도 문제도 교수님들이 낸단 말이에요. 근데 문학은 어때요? 시, 소설을 교수님들이 쓰시나요? 아니죠. 누가 써요? 작가가 써요. 작가가 쓴 걸. 글씨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를 더 난이도 있게 내려고 작품을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만 난이도를 조절해야 돼요? 문제로만 난이도를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조절하기가 비문학에 비해서 어렵겠죠. 이게 1차적인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이유,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문학은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어렵다는 건 작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선택지 중에 2개 중에 하나가 헷갈리게끔 내야 돼요. 맞죠? 그러면은 어떤 선택지는 정답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정답이 아닌 이유가 명확해야 될 테고, 그게 명확하지 않고 헷갈리게끔만 내면 어떻게 돼요? 복수 정답 시비에 휘말리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 문학은 다소 주관적인 감상의 영역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문학 문제를 난이도 있게 내려면 교수님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밥줄을 걸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 이게 복수 정답 시비에 휘말리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출제자가. 그러니까 문학 문제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건 교수님들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올해 누가 개입했습니까? 대통령님이 개입했으니까. 대통령님이 친절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문학 지문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아주 친절한 대통령님 덕분에 비문학 지문을 난이도 있게 내려야 낼 수가 없어요. 왜냐? 경계되니까. 잘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학으로 난이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난이도를 문학으로 조절하니까 어때요? 평상시에 비해서 오답률이 너무 높죠? 왜냐? 문학으로 난이도를 조절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니 이게 시험에 등락이 너무 크고 표준 편차의 등락이 너무 큰 데다가 거기다가 이게 과연 문학으로 아이들을 문해력을 평가해서 대학을 보내는 게 우리가 작가를 뽑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럴 필요가 있을까?
사실 취지랑 벗어나죠. 하지만 일단 정권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줘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님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래 취지고 원래 방향이 이래요. 그래서 사실 국어를 대비한다는 거의 본질은 비문학을 대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국어의 학습 영역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자, 문학과 비문학과 문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화법과 작문은 굳이 넣지 않았죠? 화법과 작문은 아이들이 따로 공부를 잘 안 해요. 왜냐? 비문학을 잘하는 애들은 화법과 작문을 어렵게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은 어떤 시간이다? 시간을 단축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이들이 공부하는 건 문학, 비문학, 문법이에요. 근데 비문학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문이 인문, 사회 지문 하나, 인문, 예술 지문 하나, 그리고 사회 지문 하나, 과학, 기술 지문 하나 이렇게 세 지문이 출제가 돼요. 하지만 애들이 이 각각의 파트대로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공부하느냐? 비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접근을 해요. 왜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학습하는 걸로는 대비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기본적인 글 읽기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문학이라는 건 통째로 공부하는 과목이 돼요. 그러면 이 문학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문제가 돼요. 왜냐? 문법은 어느 정도 암기하고 문제를 풀면 대비가 되거든요. 근데 이 문학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왜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목동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근데 목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볼 때 어머님들한테 상담전을 항상 하죠. 그러면 아이들 처음에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학원을 왜 보내셨나요? 학원에서 어떤 점을 보강해 주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봐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책을 곧잘 읽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점점 책을 안 읽더니 중학교 때는 제 말을 듣질 않더군요. 그래서 책을 아예 읽지 않게 됐어요. 하지만 중학교 때 내신 국어는 곧잘 하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고서 어때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내신을 어려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남자아이다 보니까 드라마를 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문학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으니 문학이 약할 것 같아요. 문학을 보강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럼 문학은 마음으로 푸는 거냐? 이걸 한번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문제를 풀면 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서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대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는 아이러니를 담고 있고 일상에 만족하면서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지만 일상의 편안함에 길들어지면 길들어질수록 자유를 상실하는 새장 안에 갇힌 새와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한번 볼게요. 새장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군 이라고 되어 있어요. O일까요? X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커피 마시고 있는 동안.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단어인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질은 그것이 그것이게끔 하는 성질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걸 의자라고 생각하죠? 앉을 수 있는 걸 의자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가 의자를 언제 버리죠?
앉을 수 없게 됐을 때 버리죠. 그러니까 의자의 본질은 앉을 수 있다라는 데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새는 왜 새죠? 날아다니니까. 그럼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정답 4번이죠.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푸니까 어때요? 풀면서 눈물 한 방울 눈에 고이던가요? 아니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문학적 감수성으로 푼 게 아니에요. 문해력과 사고력만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가슴으로 푸는 게 아니다. 머리로 푸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이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걸 감상한다라는 걸 감수성의 영역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문해력과 사고력의 문제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국어에서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영향을 갖는 이유는 문학, 비문학, 화법, 작문이라고 하는 게 다 뭐다? 문해력이 높은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때 다니다 보면 이상한 아이들이 하나씩 있어요.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고 책만 열심히 읽는 것 같은데 얘는 국어 공부를 따로 안 하는데 국어 점수만 높아요. 공부를 안 하니까 수학은 높을 수 없죠. 근데 국어는 이상하게 높아요. 그런 아이들이 반에 한두 명씩 있죠. 그런 아이들은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높은 거예요. 반대로 어때요? 공부가 어느 정도 수학과 과학은 선행학습을 해서 점수가 나오는데 국어에서 계속 점수가 낮은 아이들도 있죠. 근데 그런 아이들은 국어 문제집을 많이 푼다고 해서 국어 점수가 비약적으로 상승하지 않죠.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국어 점수는 집 한 채를 팔아도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걸 그만큼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문해력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가 일반 생활을 뭘로 하니까? 국어로 하니까. 국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 도구가 자연스럽게 갈고 다듬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이에 걸맞는 문해력을 갖는 거, 그리고 나이를 초월한 문해력을 갖는 게 어렵다라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수능을 확인해 봤죠. 만점자가 44만 명 중에 64명이죠. 그러면 나이에 걸맞는 문해력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초월한 문해력을 가져야만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되어버렸고, 나이를 초월한 문해력을 가져야만 대비가 되는 과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입장 중에 하나인데, 평가와 교육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교육이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평가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교육이 의미를 잃어버려요. 왜냐? 우리는 고등교육을 왜 받는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수능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도 들었지만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 뉴스에서 많이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일평생을 살면서 교과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한 번이라도 접하신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이상한 거예요. 수능이 어려워지면 교재가 어려워져야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교육이 난이도가 높아져야 평가도 어려운 게 대비가 돼요. 근데 교과서의 난이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요. 왜 난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느냐?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로 돌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사회 통합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같은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같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대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과서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해서 우리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난이도를
사회 구성원들이 통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게 돼요. 근데 외국인 자녀 아이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아지면 교과서의 난이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야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려고 교과서의 난이도는 낮춰놨는데 평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 돼요. 왜냐? 올리지 않으면 변별력이 형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갭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만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라고 하는 말은 다 개뻥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옛날엔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교과서는 난이도가 점점 낮아질 거기 때문에 이 현상은 가속화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교과 지식만으로는 대비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난이도가 점점점 올라가지만 중학교 수준의 국어는 어때요? 난이도가 계속 또 낮아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난이도가 어때요? 고등학교 1학년은 난이도를 높일래야 높일 수가 없어요. 왜냐, 중학교에서 애들이 올라와서 바로 보니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어때요? 옛날에는 고1, 고2, 고3 이렇게 귀엽게 올라갔다면 이제는 고1, 고2, 고3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가 난이도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대견한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수하지 않는 한 이게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점수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게 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점수가 아이의 수능 점수다라는 얘기가 더욱더 확고해지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아이들의 점수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아이들의 문해력이 기본적으로 낮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만 많이 풀린다고 해서, 작품만 많이 알려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학원은 중학교와 초등학교 교육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그러니까 초등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 학원인 뭐가 생겼어요? 기판학 문해원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의 고민은 진짜로 이래요. 그래서 초등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해력을 올리지 않는 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점수를 올리기가 대단히 어려워진 사회현상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바로 고등교육하고도 연결돼요. 자, 한번 볼게요.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자, 일단 저는 정시로 대학을 갔지만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대학을 정시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뜯어 말릴 것 같아요. 왜냐? 이미 재수 애들은 밥 먹고 문제만 풀고 수능 공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역 애들이 이기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역 때는 내신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그리고 나서 재수생들은, 심지어 재수생들도 요즘에는 수시로 많이 가죠. 근데 일단 재수생들은 정시로 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 고등학교에서 핵심은 내신을 어떻게 따게끔 할 거냐가 핵심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바뀌는 건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25년도 내년도부터 바뀌는 제도예요. 현재는 졸업 기준과 수업 시간이, 일단 수업 시간이 2890시간에서 2560시간으로 줄어들어요. 학습 부담은 어떻게 한다? 경감시킨다. 교육은 쉬워져요. 평가만 어렵게 하고. 이게 아주 큰 문제인데, 일단 학습 부담이 줄어들어요. 시간표는 학급별 시간표에서 뭘로 바뀌어요? 학생 개인별 시간표로 바뀌어요. 학생 개인별로 시간표를 짠다. 우리가 언제 하던 거죠? 대학교 때 하던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대학교 때를 한번, 대학교 교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대학교 때 우리는 시간표를 어떻게 짰는가? 어머님들은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정말 듣고 싶은 과목들을 선택하셨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았죠? 우리는 어땠어요? 뭔가 취업에 유리할 것 같은 과목, 친구랑 같이 들으면 좋을 만한 과목을 선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기초 프랑스어 회화 같은 거를 가보면 어때요? 불문과 학생들이 거기에 집단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불문과 학생들은 기초 프랑스어 회화를 들으면 안 돼요. 걔들은 전공자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왜 교양 과목을 듣냐고요? 왜 듣을까요? 학점 따려고.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정말로 너는 정말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으면 자, 로봇공학에 적합하게끔 과목을 설계해서 들으렴. 그래서 일찍부터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듣고 너희들이 정말 일론 머스크 같은 대단한 사람들이 돼서 우리 사회를 좀 견인해 주렴.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그렇게 듣고 싶어요. 그래서 들어요. 근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현행 입시제도에서 만약에 제 이준기가 고등학교 때 외교관이 꿈이에요. 동아시아의 언어와 문화를 접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얘는 이미 자기가 외교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어를 학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일본어를 많이 안 들으니까 혼자 앉아 있으니까 저기 멀리서 두 명이 덩치 큰 아이가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부르면서 들어와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본어로 선생님과 프리토킹을 하고 있어요. 왜냐, 얘는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본 나머지 일본어가 생활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두 명이 들어와 버렸어요. 저는 일본어를 하나도 몰라요. 이번에 그냥 접해보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중기대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해서 몇 등이 됐다? 3등이 됐어요. 반에서 3등이에요. 근데 97점을 받았다. 97점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근데 잘했는데 상대평가로는 어때요? 상대평가로는 3등이에요. 3명 중에. 근데 절대평가로는 최고 등급이죠. 그러면 상대평가로 보느냐 절대평가로 보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어때요? 상대평가로 평가돼요. 그러면 중기는 어떻게 돼요? 5등급, 6등급이 떠버려요. 그래서 근데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제 진로 적성에 맞춰서 일본어를 공부했을 뿐이고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전문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틀렸을 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가 갑자기 3등을 하더니 6등급이 떠버려서 갑자기 대학을 가기가 불가능해졌어요. 근데 재수학원에 가야 되는데 억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동생한테는 절대로 선택 과목을 진로와 자기 적성에 맞게끔 선택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선택에 따른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유불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교학점제는 대단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해선 절대로 안 되는 절대로 안 되는 교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작년도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이게 작년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였어요. 자,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한다? 상대평가 9등급제를 실시한다. 다 공통적으로 보는 과목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왜 상대평가로 봐도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설명이 되죠. 절대평가로 공부한 과목을 상대평가로 볼 저항이 있겠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상대평가로 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상대평가로 공부한 과목을 수능 때도 상대평가로 보는 건 아무도 뭐라고 안 하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던 과목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 과목으로 넣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원래 초안대로 갔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절대평가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1학년 때 공통과목을 상대평가로 다 같이 본다. 그리고 나서 2학년, 3학년 때에는 절대평가를 본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반대했죠? 학교 선생님들이 반대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죠. 왜 반대했을지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상대평가로 9등급제로 가고 절대평가로 2, 3학년을 가면 어떤 학년이 중요해질까요? 1학년이 중요해지죠.
1학년 1학기 때 내신을 망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1학년 2학기는 학교에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대성학원으로 가야죠. 그렇죠? 대성학원으로 뛰어가야 돼요. 실제로 이게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거를 공교육 논의 현장에서 재수, 삼수가 일반화될 것이다. 교육 현장이 무너질 거다라고 실제로 논의를 했어요. 제가 유머러스하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실제로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내신을 망치면 이탈하는 현상이 더 가속화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아이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제가 친구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있거나 후배들이 공교육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본인이 수업을 하면 애들이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맞춰서 수업을 해야 돼요. 맞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어때요? 너무 쉬우니까 엎드려 있어요. 최하위권은 어때요? 못 알아듣겠으니까 엎드려 있어요. 이유는 다르지만 엎드려 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어떻게 해요? 적당히 익스큐즈를 해줘요. 야, 코 골고 자지 말자. 인간적으로 엎드려만 있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이 지금 상대평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절대평가로 변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왜냐?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면 학교에서는 절대평가 내신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높이려고 해요. 왜냐? 좋은 대학에 가는 아이들을 늘려야 되니까. 그렇죠? 왜냐? 고등학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내신을 좋게 주고 대학을 가기에 유리한 고등학교도 바꾸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이걸 절대평가로 변환하는데 어떤 곤조 있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저는 10%의 학생들만 1등급을 받게끔 하겠습니다. 이건 제 교육적 신념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이렇게 하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나가시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의 어떤 취지와 어긋납니다. 시험을 그렇게 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타협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절대평가로 유지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상대평가 5등급제로 바꿨어요. 이게 상대평가 5등급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일단 현재는 9등급제예요. 여기 진하고 옅은 거 보이시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진한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1등급은 몇 %예요? 4%예요. 2등급은요? 7%예요. 합치면 몇 %인가요? 11%죠. 1, 2등급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가 이 정도 돼요. 근데 1등급을 다들 원하죠. 근데 1등급 요거 글자 안 들어가서 세로로 넣은 거 보이시죠? 글자도 안 들어가는데 애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맞죠? 이게 사실상 이게 애가 못 들어가요. 여기 이게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 이거를 우리가 등급으로 얘기하니까 쉬워 보이기도 하는데 과목별로 보면 한 반이 30명인 반을 가정해 볼게요. 9등급제에서는 5등급 이하는 표시를 안 해놨어요. 1등급을 받는 학생의 숫자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반에서 과목 1등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전 과목 1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신 1점 몇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되게 어려운 게 이게 또 체감을 하면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거의 전 과목을 골고루 잘하니까 될 법도 한데 문제는 가끔씩 우리가 고등학교 때 특정 과목만 파는 아이들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역사만 공부하던 아이 기억나십니까? 그런 아이들 한 명씩 있어요. 나는 밥 먹고 역사책만 본다. 나는 밥 먹고 수학만 공부해. 그렇게 한 과목만 올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는 대학에 가는 게 굉장히 불리하다는 걸 알지만 그 과목을 공부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는 재미로 공부하는 애 아니죠. 얘는 전과목 골고루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아이인데 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만 공부하는 애보다 역사를 잘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제 우리가 요렇게 되는 거죠. 10% 정도의 학생들은 1등급을 받게끔 하자. 그리고 2%는 24%까지 늘려서 총 34%의 학생들, 한 3분의 1 정도는 1, 2등급을 받게끔 하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신 제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 거냐? 수치로 이야기하면 1점대 그냥 내신을 거의 전 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 아이는 전국에서 100명이 안 돼요. 근데 통계적으로만 따졌을 때 요게 적용이 되면 우리가 7천여 명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70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 70배가 늘어난 학생들 어떻게 해야 돼요? 변별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내가 의대를 꿈꾸고 있는 애였는데 2등급이 박히는 순간 글렀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단히 이것도 내신 따기가 어려워진 거긴 해요. 하지만 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 5등급제를 도입한 순간 무너졌기 때문에 요거를 진짜 그 가상의 이중기처럼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대학에 가기에 어느 정도 적합한 학생수를 보유하고 있는 변별력이 조금 낮은 그런 과목을 듣게끔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가 대학을 갈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고교학점제는 취지대로 운영하기가 불가능할 거예요. 예상이 보건대.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가로를 표시해 놓은 게 중요해요. 현재 중학교에서 A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포함되는 구간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예요. 왜냐? 아이들이 국어 중학교 때 국어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맞죠? 그리고 특히 어때요? 공부를 조금만 해도 점수가 나와요. 왜냐?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많이 어렵게 안 내요. 그러니까 A등급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는 60%에서 70% 정도까지 돼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목동에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상담할 때 어머님들이 중학교 때 국어를 우리 아이가 어땠다고요? 곧잘했다라는 얘기를 10명 중에 7분은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님들은 당연히 뭘 기대했을까요? 1등급을 기대했겠죠, 저한테. 근데 그러다가 아이가 몇 등급이 나왔어요? 3등급, 4등급이 떠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머님들이 항의 전화가 오죠. 근데 마음이 여리신 분들은 항의 전화도 안 해요. 단지 어떻게 해요? 그만둬요. 그러면은 마음이 여린 분들이 더 많으니까 목동에서 어떻게 돼요? 민족 대이동이 시작돼요. 애들이 막 학원을 뺑뺑뺑뺑 돌면서 강강수월래 하듯이 학원 순회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정도가 됐을 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 아이의 점수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제발 좀 올려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그리고 너무 많이 지나버리게 돼요. 근데 이게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 이제 내신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아이들 입장에서는 국어는 원래 중학교 때 쉬웠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 하던 것처럼 공부하면 되겠지라는 관성이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하던 것처럼 했는데 점수가 이상해요?
등급이 이상하고?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이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는 바뀐 게 없는데 시험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인지해요. 왜냐? 중학교 때의 국어와 고등학교 때의 국어는 성격이 다른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외부 지문이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외부 지문을 읽고 제한된 시간 내에 분석해야 돼요. 근데 중학교 때는 우리 내신 애들 지문 읽습니까? 시험 때 지문도 안 읽어요. 애들 어떻게 해요? 계속 문제만 풀으니까 지문은 이미 외우고 있어서 문제만 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요. 한 20분 남고 거기서 그림 그리고 있고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현상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과목에서 갑자기 시험이 성격이 변화하니까 애들이 적응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중학교 때에는 중등 국어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면 안 된다. 고등 1학년 국어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시켜야 된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초등의 학습 전략과 중등의 학습 전략을 간단하게 언급한 다음에 초등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기판학문회원은 독서, 비문학, 문학, 문법 이렇게 4개의 학습 영역을 어떻게 공부시키느냐. 일단 여기에서의 독서는 비문학 독서가 아니라 책 읽는 독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초등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독서를 하는데 어떤 책을 읽혀요? 문학책, 이야기책을 읽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책을 읽으면서 문학적 문해력을 기르고 글밥을 늘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판학문회원이 공부를 잘하는 학원이라고 해서 겁내면서 들어갔다가 막상 책이 재밌고 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야기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비문학 글들을 어떤 식으로 읽느냐? 책으로 읽히지 않고 지문을 통해서 읽혀요. 그리고 나서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 글을 읽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교시 때는 문학 수업을, 2교시 때는 비문학 수업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문학과 독서가 결합된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해요? 중등은 일단 여기에서 문법이 있어요, 없어요? 문법이 없어요. 근데 문법을 학습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문법이 근데 중요해졌으니까 문법을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문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때 문법은 글을 읽는 문법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문법이에요. 학교 문법. 그러니까 학교 문법은 암기라는 거죠. 암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 굳이 암기를 해서 12년 동안 암기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굳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시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의 문법, 중등관에서의 문법은 저희가 총 6회 동안 반복을 시켜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2번을 반복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을 시킬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간을 몇 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시간 30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길죠? 엄청 길죠? 근데 이렇게 긴 거는 조금 이유가 있어요. 자, 어머님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커리큘럼을 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일단 쉬는 시간 10분 줘야 되죠. 주간 테스트 매주 한 10분 정도 봐야 되죠. 주간 테스트 해설하고 애들 혼내는데 한 10분 걸리죠. 그러면 한 30분 걸려요. 그러면 30분 걸리면 3시간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3시간 동안 독서, 비문학, 문학, 문법을 다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심지어 학원 중에는 2시간 30분 운영하는 데도 있죠. 그럼 2시간 30분 운영하면 똑같이 쉬는 시간 주고 애들 혼내고 주간 테스트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시간이에요. 그럼 2시간 동안 이거 4개를 30분 나눠서 하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덜 중요한 걸 빼야 되겠죠. 그러면 어머님들 뭘 빼고 싶으신가요? 딱히 뺄 만한 게 없죠. 이게 문제예요. 딱히 뺄 만한 게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상하게 3시간 30분 너무 긴데라는 느낌이 들었다가도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 어때요? 이거 시간이 더 늘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국어학습에서 어려운 점이에요. 왜냐? 국어는 매주 모든 영역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등 국어학원에서 어떤 선택을 해요? 덜 중요한 걸 격주로 나가거나 한 달은 문학, 한 달은 문법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면은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문학이죠. 근데 이 비문학은 어때요? 내신에서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죠? 역설적으로. 왜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암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 이 비문학이 빠져있는 중등이나 이게 격주로 들어가거나 특정 달에는 빠져있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그 학원의 커리큘럼을 보면 어떤 학원이라고 염두에 두면 돼요? 내신 중심의 커리큘럼을 가진 학원이구나 라고 하면 돼요. 커리큘럼을 보는 눈이 생겼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등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책을 좀 읽어야 되지 않는가? 초등학교 때 집에서 읽던 아이도 중학교 때 가면은 학원에서 읽으라는 책 말고는 안 읽으니까 독서는 그래도 꼭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학이나 문법을 격주로 나가는 학원들이 있고 어떤 학원은 비문학과 문법을 격주로 나가는 학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기파랑 중등은 어떤 식으로 나가냐? 이걸 매주 다 해요. 그럼 매주 이거를 다 어떻게 하느냐? 독서를 어떤 책을 읽힙니까? 비문학 책을 읽혀요. 비문학 책을 읽힌다는 건 조금 다소 어려운 사피엔스, 이기적 유전자, 총균세 이런 류의 책들을 읽혀요. 그러면 그런 류의 책들을 저희가 그럼 아이들한테 한 주에 책 한 권씩 읽어와? 라고 하진 않아요. 저희도 그 정도로 비인간적이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2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읽게끔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약 분석하면서 읽게끔 해요. 그걸 우리는 슬로우 리딩이라고 부릅니다. 슬로우 리딩을 하면서 아이들이 책의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가령 총균세를 읽었다. 그러면 총균세에 나와 있는 1쪽부터 70쪽까지의 내용이 있다면 그걸 독서 수업을 통해서 정리해 주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비문학 지문을 저희가 만들어요. 그러면 비문학 지문을 만들면 비문학 문제도 출제해야 되겠죠. 일종의 사설 모의고사처럼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면 총균세를 독서로 한번 다뤄서 배경 지식을 늘려놓고 총균세의 독서 수업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문학 수업을 하면 수업이 연계되죠.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단축되죠. 여기에서 단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문학과 문법을 매주 나갈 수 있죠. 어때요? 머리가 좋죠? 제가 짠 거예요. 네네, 그렇다. 그래서 고전과 개념서를 읽고 요약하면서 지문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배경 지식을 늘려주는데 초점을 맞춘 학원이 기파랑 문예원 중등관이에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니까 내년쯤에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내후년쯤에. 자, 그러면은 초등에 대한 학습을 하기 전에 저희가 국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건 국어 지문, 오른쪽에 있는 건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지는 기본적으로 지문과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지문을 쭉 읽고 문제를 쭉 풀죠. 그리고 나서 선택지가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3번, 4번, 5번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1번, 2번 중에 고민하다가 1번이라고 고르는데 정답이 2번이면 애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 나도 2번을 의심했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채점을 할 때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찍 긋지 않고 세모를 그리기 시작해요. 맞죠? 왜냐? 거의 맞춘 것과 가깝기 때문에 거의 맞췄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틀리는 걸 자존심 상해하는 아이들은
동그라미에 거의 가까운 세모를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뭘 틀렸고 뭘 맞았는지 나중에는 확인조차 불가능해요. 맞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국어는 아이들이 이 해설을 읽고 나서도 아, 맞아. 아깝게 틀렸지만 다음엔 꼼꼼히 읽으면 풀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마법의 단어인 꼼꼼히가 등장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들도 아이가 문제를 틀리면 어떻게 해요? 야, 너 글 빨리 읽지 마. 너 꼼꼼히 읽어.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 이 세 가지 단어를 돌려 사용하죠. 왜냐? 그거 말고는 사실 아니 눈이 있다. 문장이 보인다. 문장을 읽으면 답이 보인다. 근데 이 과정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애가 문장을 겉으로만 보고 너무 빨리 보고 집중하지 않고 게임 생각을 하면서 봤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꼼꼼히 봐라라는 단어로 그냥 국어학습을 거의 대부분 지나가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건 꼼꼼히 안 봤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원래 틀리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아이들한테 모의고사 학습을 시켜줘요. 모의고사 학습을 시킬 때 아까 어머님들하고 제가 모의고사 문제 하나 풀어봤죠. 문학 문제. 그렇게 아이들한테 모든 문제를 해설해줘요. 이해가 좀 되시죠? 제가 해설한 게 해설을 못하진 않죠. 그래서 제가 1번부터 45번까지 문제를 다 이렇게 해설해 줍니다. 그러면 다음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죠. 그러고 나서 저는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나가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풀려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게. 근데 걔가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는 애냐? 아니에요. 하는 애인데 똑같이 틀리는 걸 아무리 해설을 들어도 똑같이 틀려요. 이상하죠? 왜냐? 근데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 얘는 1번과 2번을 분명히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면 1번과 2번을 고민할 때 얘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어요. 사고 방법이 틀렸을지라도 틀린 근거라는 게 있어요. 틀린 풀이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수학은 풀이 과정을 어떻게 해요? 손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풀이 과정을 보면 야, 너 여기에서 틀렸잖아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애도 아, 여기에서 틀렸군요 하면서 교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어는 어때요? 아이들이 사고 과정을 안 적어요. 그리고 나서 야, 너 이거 왜 틀렸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도 한 3일 전에 푼 거라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선생님도 어떻게 해요? 야, 너 꼼꼼히 읽어 라고 얘기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냐? 얘가 기억이 안 난다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그러니까 꼼꼼히 읽어라 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아, 꼼꼼히 읽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3년 동안 어떻게 하면 꼼꼼히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한 성찰하면서 애들이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점수가 안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지문을 읽더라도 그리고 문제를 풀더라도 지문을 풀면 지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과 문제를 풀면 문제의 선택 근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국풀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국어 풀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국어 역시도 아이들이 사고를 하고 1번이나 2번을 선택했다면 선택한 이유를 정리하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그걸 스스로 정리하는 건 대단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틀을 줘요. 그 틀을 통해서 아이들이 해당 틀에 맞춰서 내용을 정리하면 틀리게 정리하는 게 있겠죠. 틀리게 정리한다는 건 이 문제를 틀린 이유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국어풀이과정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판학문회원의 커리큘럼은 바로 이 국풀학습법의 근거에서 커리큘럼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단 기판학문회원 초등과는 무학년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입학하기 시작하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설랑으로도 입학할 수 있고 화랑, 원화, 국선으로도 입학할 수 있고 심지어 기파랑으로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 학원은 몇 년짜리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학원이에요? 3년짜리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4학년 때 기파랑으로 입학을 하면 12개월만 듣고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졸업을 시켜요.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으니까 하산하거라. 너무 빨리 하산하는 감이 있는데 하산하거라 라고 하고 애를 졸업시켜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가 가장 권장하는 건 선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3년 동안 학원을 다니는 걸 많이 권장해요. 그리고 나서 화랑부터 입학해서 원화 국선까지 듣고 국선에서 졸업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중등간이 세워지면서. 근데 국선 과정까지 밟고 나서 기파랑 과정까지 밟으면 이 기파랑 과정은 어느 정도 수능에 대한 대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가 중등에 비해서 낮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파랑까지 듣고 졸업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자, 근데 그러면 기파랑문회원은 일단 입학 테스트를 보고서 설랑, 화랑, 원화, 국선, 기파랑으로 입학할 수 있다. 하지만 저희가 되도록 권장하는 건 저희의 커리큘럼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조금 읽기 어려운 지문을 어떻게 해야 읽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턱걸이로 들어오지 않도록 많이 상담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레벨을 낮춰서 들어오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권유를 많이 드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낮은 학년에 너무 높은 레벨을 받았다면 낮춰서 듣기를 많이 권장드리기도 해요. 자, 1교시는 문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교시는 비문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월에 책을 2권 읽어요. 그러니까 2주에 책 한 권을 읽죠. 그러면은 여느 독서논술 학원들에 비해서 책 읽는 양은 적어요. 왜냐? 매주 책 한 권을 읽거든요. 여느 독서논술 학원들은. 근데 저희는 2교시 비문학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1교시는 2주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해요. 요 커리큘럼은 저희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교재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단편 소설이 월 2편씩 들어가 있고 이 기파랑 과정의 3개월 차에는 단편 소설을 매주 한 편씩 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은 2주에 한 권을 뗀다. 소설은 한 주에 한 편을 공부한다가 기본적인 학습 방향이에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분석 틀을 가지고 아이들이 글을 분석적으로 읽고 요약하는 훈련을 진행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구풀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실제로 아이들이 모의고사형 지문들을 읽고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풀어낼 수 있는지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저희가 독서논술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책 중심이라고 얘기했죠? 이야기책 중심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저희가 읽는 글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아동, 이제 동화, 그리고 이제 소설 요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류의 책들을 기본적으로 읽고 또 이 순례주택 같은 경우에는 성인용 도서처럼 보이죠. 근데 이런 성인용 도서들 중에서도 실제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류의 책들을 우리가 아이들이 조금 더 성인용 도서처럼 보이지만 아이들 수준에도 적합한 책들을 좀 읽어주면서 어느 정도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과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양서를 선정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고 책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나서 요런 류의 책들은 실제로 중학교 때 지문으로도 사용되는 교재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독서 활동을 하다 보니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학부모와 아이가 함께 읽을 만한 작품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책들을 어머님과 아이가 함께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 책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지는 않은데, 또 읽다 보면은 아이들 책도 요즘에 엄청 재밌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고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이들의 정서에도 학습에도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을 선정해 주는데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표지가 기본적으로 아주 유치하진 않아요. 맞죠? 왜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뭔가 들고 다니기 부끄러운 책들은 잘 선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론 필수적인 배경 지식, 경제나 예술과 관련된 책들, 이렇게 어떤 비문학 지문을 읽는데 필요한 도서들, 기본적인 도서들은 읽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해요. 그리고 나서 내신과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중단편 소설 36편도 읽으면서 서사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줘요. 이게 내신과 수능에도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걸 선행학습을 위해서 학습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걸 넣는 이유는 바로 아이들이 1910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근현대사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작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요. 왜냐, 아이들은 요즘에 살기가 너무 좋죠. 너무 좋다 보니까 아이들이 1910년대와 1920년대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역사책을 통해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주인공이 어떤 고민을 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가를 책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지 않으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역사적 사건만 암기하는 정도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대의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 시대 때 왜 이 두 사람은 휴대폰으로 전화를 안 나눌까? 이런 류의 생각들을 하면서 작품을 읽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서와 상황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시대 순서대로 작품들을 읽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당시의 주인공들이 겪었던 정서, 그리고 그 시대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NI 신문 읽기는 매주 진행이 됩니다. 이때 칼럼은 저희가 책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칼럼을 선정해요. 그래서 이 칼럼을 읽는 활동이 나중에 토의 토론 글쓰기에 도움이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칼럼을 읽으면 칼럼 퀴즈를 풀고 어휘를 정리하고 칼럼의 핵심 내용과 주제를 정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배경 지식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책과 관련되어 있는 배경 지식을 정리해주고 영상을 함께 읽으면서 배경 지식과 영상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고 아이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자, 그러면은 사실적 이해라고 하는 파트로 넘어가요. 저희는 독서 교육에서 핵심이 독서를 한다는 데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아주 큰 문제인데, 우리가 독서 논술 학원을 보내면 엄마도 아이도 처음에는 긴장을 하죠. 그래서 아이도 책을 열심히 읽어가요. 그러다가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이도 슬슬 어떻게 돼요?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편안해지기만 하면 다행인데 갑자기 아이는 출제자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과연 내가 책을 절반만 읽은 걸 아실까 모를까 자체적인 퀴즈를 내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잘 모르는 것 같다. 혹은 선생님이 알아도 눈 감아주는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더욱더 과감히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해요.
이번에 완전히 안 읽었는데 이것까지 알 수 있어요? 라고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하는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선생님이 알아요. 근데 아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책 읽어와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러면 아이들이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읽어오겠습니다. 하지만 안 읽어와요. 다음 주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책을 안 읽어온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1시간, 2시간 동안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그러면 아이들은 야 너 오늘 뭐 배웠니? 라고 엄마가 얘기하면 선생님이 혼만 냈어. 이렇게 하면 어머니도 그래? 선생님이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고 학원을 바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책을 어느 정도 읽었든 아니면 아예 안 읽어도 가능한 수업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정리해 주기 시작해요. 꼼꼼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은 책을 안 읽었는데 이거 개이득이네? 라는 생각하기 시작해요. 왜냐 책을 안 읽어도 수업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책 내용을 선생님이 정리해 주니까 발표하는 건 재밌으니까 어떻게 해요? 발표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발표도 열심히 하고 글도 써 열심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피드백으로 누구누구가 요즘에 발표도 열심히 하고 글도 열심히 씁니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머님들은 어때요? 이상하죠? 왜냐? 책 읽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는데 독서논술학원에서는 자꾸 열심히 한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책을 왜 내 몰래 읽지? 라고 생각하면서 도대체 언제 책을 읽는지 호기심을 갖고 관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나면 얘가 책을 안 읽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학원을 관둬요. 맞죠?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독서논술의 학원이에요. 왜냐? 독서논술학원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건 독후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독서 중활동 혹은 우리가 독서논술이라고 하는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독서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독서가 빠진 채로 독후 활동만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실적 이해를 넣어놓은 것도 바로 그러한 점 때문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계속 꾸준히 읽어올 거라는 생각 자체는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정리해 오도록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책을 읽고 책을 덮고 이 문제를 풀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책을 옆에 놓고 보면서 찾아가면서 쓰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이가 이게 안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책을 안 읽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그 수업은 버립니다. 즉 아이들 옆방으로 보내요. 그래서 너는 책을 안 읽어왔으니 수업을 들어도 사실 의미는 없다. 왜냐? 독서 수업인데 독서를 안 해왔는데 수업이 무슨 의미가 있니? 그러면은 옆방에 애가 이제 가면 이제 아이들이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 선생님 왜 쟤 안 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쟤 책 안 읽어와서 그래. 책 안 읽으면 수업 못 들어요? 못 들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퀴즈를 내지 말아야 되겠군요.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책을 읽어오는 문화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고 다른 교재, 다른 과목에 공부를 안 하더라도 적어도 이 책을 읽고 문제는 풀어온다. 왜냐? 수업에 참여를 못하니까. 그 참여를 못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사실적 이해를 토대로 해서 아이들이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저희는 확인하면서 이 내용을 아이들이 오독하고 있구나. 오독한 부분을 바로잡아 주는데 초점을 맞춰요. 즉 저희는 아이들이 책의 내용을 이상하게 기억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걸 창의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창의성은 필요가 없다. 일단 정확한 책에 대한 텍스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발전적 사고를 하는 걸 도와주는 게 창의력 교육이지, 책의 내용을 이상하게 읽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걸 창의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독해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추론적 이해로 넘어가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깊은 이야기를 선생님과 정리하면서 아이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요. 1주차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주차 수업이 생각보다 짧죠? 그러면 2주차로 넘어갈 때 아이들은 무엇을 하느냐? 책과 관련된 어휘들을 정리해요. 저희는 어휘를 정리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읽은 범위에서 나온 어휘만 암기시켜요. 즉, 글을 읽지 않은 어휘를 암기시키지 않습니다. 가나다 순이나 주제 순으로 정리된 어휘를 기계적으로 암기시키지 않아요. 어차피 그렇게 암기해봤자 아이들이 빨리 이제 잊어버릴 수 있고, 실제로 글을 쓰거나 글을 읽는데 이 어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글을 읽은 범위 내에서 아이들이 해당 단어들을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독서 퀴즈를 풀게 합니다. 그래서 독서 퀴즈를 풀면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어오도록 해요. 어떻게? 1주차에서 2주차로 넘어가면서 이 문제를 풀도록 해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주간 테스트에 그대로 싣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스스로 정확한 정답을 찾아와야 주간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아이가 책을 2주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읽어야 되겠죠. 왜냐? 이 사실적 이해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책에서 헷갈릴 만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아이들이 책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끔 됩니다. 즉, 책을 여러 번 읽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판적 이해로 넘어가서 토론을 해요. 가령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 도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리석은 일이다, 아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높은 꿈을 갖는 게 더 인생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과 관련된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찬반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때 아이들이 경험이라고 해봤자 다 뭡니까? 가정사죠. 그러니까 저희가 의외로 어머님들의 가정사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관련된 혹은 자신의 요즘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롭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조건에 맞춰서 글쓰기를 진행해요. 1000자 정도 되는 글을 2주에 한 번씩 쓰고 첨삭 지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첨삭 지도를 하면 또 아이들이 안 보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원에 오게끔 해서 대면 첨삭을 진행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되면서 마지막으로는 이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들, 문학 개념들을 정리해 줘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작품을 한 번 더 분석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책을 4번 이상은 읽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저희가 그래도 가장 자신할 수 있는 건, 여느 독서논술 학원을 우리가 보내다 보면 아이들한테 야, 너 어떤 학원에서 읽은 책 기억나는 거 있어? 라고 얘기하면 책의 그 이름을 열걸 못해요, 잘. 근데 기파랑에 다니던 아이들은 야, 너희들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어떤 책 읽었는지 얘기 좀 해볼래? 라고 하면 쭉 이야기합니다. 책의 내용을 잘못 기억하는 애들이 있을지언정 책을 어떤 책을 읽었는지는 대부분 기억해요. 왜냐? 그만큼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내용 정리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 글을 읽는 방법을 익혀주는 가장 큰 틀은 반복적으로 글을 읽고 여러 각도에서 글을 분석하도록 하는 데 있다. 자, 그러면 비문학 수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비문학 지문을 우리가 학습할 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여러 분야에 대한 폭넓은 배경 지식을 학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즉, 우리가 비문학 책을 읽으면 어떤 현상이 가속화되느냐? 아이들이 읽기에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전문 분야의 책들을 읽게 돼요. 가령 의학과 관련된 책들을 초등학생들의 책들을 읽다 보면 성인들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여러 학문 분야에 대한 폭넓은 배경 지식이죠. 즉,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자발적으로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얘기하면서 각각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신조어다.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파이어족을 우리가 조기 은퇴자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조기 은퇴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사실 파이어족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도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이렇게 한 문단 정도 되는 정보 이상은 불필요한 정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조금 더 많은 배경 지식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이런 류의 글들을 아이들이 각각의 학문 분야에 맞춰서 폭넓게 읽게끔 해요.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공된 텍스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른들도 읽고 있는 글들을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춰요. 왜냐? 아이들이 실제로 카페를 가든 학교를 가든 어느 곳을 가든 성인들하고 똑같은 글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왜 문제집을 풀 때만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글을 변형해서 알려주고 아이들이 대부분 생활에서 바라보는 것들은 성인하고 똑같은 글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인들이 읽는 글을 성인들이 어떤 식으로 분석해서 읽는지 알려줘서 잘 읽게끔 해주는 데 도움을 줘야지 문제집을 변형해서 아이들이 쉽게 읽게끔 하고 아이들이 일반적인 글들은 다 어렵게 읽게끔 하는 건 별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제적 텍스트를 사용해서 어려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요. 그러면 저희가 매 주마다 다른 학습을 하는데 1주차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1권 1주차. 그러면 여기에서 문장 읽기, 문장 성분 파악하기 훈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책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있다라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책이라고 대답은 해요. 그리고 사과가 무척 달다라고 하면 뭐가 달다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무척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주어 서술의 개념을 알고 있더라도 아이가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로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인 판단을 한다 라고 할 때 이 한다에 해당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애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약자가 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문장을 이상하게 이해하죠. 그러면 애들이 문장을 이상하게 이해하니까 다음 문장이 잘 안 읽혀요. 다다음 문장은 더 안 읽히겠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오독의 공백을 상상력을 통해서 메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상상력을 통해서 애들이 메꾸다 보면 아이가 글을 쭉 읽었는데 완전히 글의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돼요. 근데 아이는 분명히 글을 쭉 읽은 것 같고 내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딴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머님도 어떻게 합니까? 너 꼼꼼히 읽어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꼼꼼히 읽어라고 하는 거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을 읽을 때 한다가 있으면 누가 하는지, 그러면 이 훈련이 기본적으로 되면 비록 동물이 생명을 갖는 개체라고 하더라도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은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다소 긴 문장이 있으면 가질 수 없다면 무엇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법적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없다는 거예요? 동물이 법적 권리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긴 문장이 있더라도 아이들이 문장의 주요 골격을 이해하면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걸 기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저희가 6개월에서 9개월 이상을 해주면서 아이들이 통글을 지문 분석을 하고 요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요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학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 훈련을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쭉 풀어와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을 주고 이렇게 어슬렁 하면서 아이들이 잘 풀고 있는지 지켜봐요. 못 푸는 아이들이 있으면 지도를 해주기도 하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하나 둘씩 나와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틀린 게 있으니 다시 풀어와라 라고 돌려보내요. 그럼 뭐가 틀렸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 애들은 이거 아니면 이거 같을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만약에 이게 틀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답만 바꾼 다음에 빨리 달려와요. 그러면은 사실상 애는 그걸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채점을 해주는 순간 아이는 안다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채점해주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여러 번 성찰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시기를 지나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가기 시작해요. 선생님 3번 틀렸죠? 이러면서 돌아가기 시작해요. 왜냐? 아이가 보기에 이거는 정확한데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잘 모르는 게 명확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점점점 3번을 너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선생님은 들어보겠죠. 그러고 나서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 라고 깨달음을 주겠죠. 즉 이 국어라고 하는 거에서 글을 읽는 건 어려운 이유가 학습을 해서 개념을 알려준다라고 해서 글을 잘 읽어지는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내용을 암기한다고 해서 글을 잘 읽게 되지 않아요.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과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훈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스스로 하는 워크북 활동이라고 부르고 문해 훈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문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스텝 1과 스텝 2를 하면서 내가 어떤 내용은 정확히 아는구나 어떤 내용은 정확히 모르는구나를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 문장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문장이에요. 그러면 아까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파악하며 이 문장을 읽는데 초점을 맞췄죠. 근데 이번엔 어때요?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한다 라는 문장이 참이라면 우리는 일상에서 도덕적 판단을 하며 살아간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든 선행은 도덕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아이들이 참거짓을 판단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통해 이 문장을 확인할 수 있는지 이 문장은 이 문장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지를 측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적 이해 능력과 추론적 이해 능력이 보강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훈련시켜요.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어휘와 관련된 퀴즈를 풀면서 아이들의 암기 여부를 체크하게 돼요. 정기평가 및 입학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2개월마다 아이들한테 어떤 테스트를 진행하느냐? 고등학교 때 보는 모의고사와 같이 아이들이 읽어보지 않은 지문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테스트를 진행해요. 즉 중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지문을 암기해서 암기한 지문에 대한 문제만 풀어왔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되면 갑자기 암기를 안 해본 지문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국어는 국어가 아니구나. 진짜로 국어라고 하는 건 아예 내가 모르는 지문이 나오더라도
그 지문을 제한된 시간 내에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구나 라고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한테 새로운 글을 얼마나 잘 읽어냈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애가 입학은 했는데 점수가 좀 많이 낮아요. 왜냐, 어머님들은 초등학교 때는 항상 어떤 시험지 익숙해요? 모든 페이지가 동그라미가 그려진 페이지에 익숙하죠. 근데 갑자기 애가 40점 100점 만점이죠. 놀랍게도 50점 만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0점짜리 시험지를 받아왔는데 잘 공부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은 50점으로 올라가도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 내 기대치는 100점 만점에 있기 때문에 50점은 너무 낮은 점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국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집 한 채를 팔아도 점수를 올리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초고속으로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머님들께서는 아직 그 감이 없으시죠?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얼마나 점수가 더디게 천천히 올라가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점수가 상승되는 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눈으로 확인이 안 되면 조바심을 내기 시작해서 많이 그만두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런 류의 테스트를 굳이 배운 내용을 테스트하는 테스트로 내면 어머님들도 만족하실 수 있고 저희도 쉽게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 아이들이 어떤 글을 주더라도 제한된 시간 내에 문해력을 가지고 글을 읽어내고 분석해낼 수 있는 아이를 기르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지 암기력이 뛰어난 아이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새로운 글을 얼마나 잘 읽어내느냐를 테스트할 거고 옛날에는 어머님들의 아주 강력한 그리고 가맹원장님들의 아주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지문의 일부를 가져와서 출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애들이 읽은 지문은 출제되지 않도록 해놨어요. 그렇게까지 해놓은 이유는 정말로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문해력을 어떤 식으로 올려야 되는지 국어라고 하는 과목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고등학교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를 저희가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저희는 정기평가로도 보지만 어떤 테스트로도 봐요? 입학 테스트로도 봐요. 그러니까 정기평가가 입학 테스트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커트라인은 어떻게 잡습니까? 기존의 애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어때요? 너희들이 현재 입학한 애들의 평균 이상 정도 되는 점수는 받아와라. 그래야 입학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중간에 입학하는 건 어려워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1년 동안 아이를 모집하는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돼요. 전반부에 3개월, 후반부에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책이 3권에서 4권으로 넘어가서 4, 5, 6권을 할 때에는 신입생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냐? 너무 이미 과정이 진행될 만큼 진행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간에 들어와서 학습하는 게 너무 어렵기도 하거니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려운 학원이에요. 입학하기도 까다롭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좋은 학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학습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조금 더 시기에 맞춰서 1권 1주차부터 조금 꾸준히 들으시면 좋다. 그리고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아무래도 꾸준히 계속 매일 일정 지문을 읽고 혹은 매주 일정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학습하는 걸 목표로 학원에 입학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류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긴 설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내용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는 아이들의 학습을 점검해주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매주 주간 테스트, 과제 검사 등을 해서 문자를 보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주간 테스트가 몇 점인지, 과제가 몇 점인지를 매주 피드백 문자를 전송해 드려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학습을 조금 다소 어려워한다면 과제 클리닉, 고쳐쓰기 클리닉, 그리고 정기평가가 다소 어렵다면 정기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기평가 클리닉도 제공하면서 아이들의 학습을 지원해줘요. 여러 가지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클리닉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려운 학원이더라도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아이들이 최대한 기판학 문해원에 적응해서 조금 더 나이를 초월한 문해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데 노력을 합니다. 요런 학원이에요. 네네. 저희 긴 시간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긴 시간 고생해 주신 교수님께 박수 한번 받아주세요. 선생님께서 올 시간이 됐죠. 짤막하게 안내를 드릴 텐데 저희 이제 설명이 끝나고 나면 문자로 저희 팟캐스트 목표한 거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원래 토요일까지만 학회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4년 동안 일요일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12월 동안에는 무료로 이 팟캐스트 보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혹시 뭐 등록 안 하셔도 되니까 꼭 무료로 테스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집을 저희가 오시면 증정할 거니까 꼭 받아가세요. 그리고 지금 다 주차를 넣었는데 김다은 어머니 계세요? 김다은 저 지금 주차 번호가 하나 안 맞아가지고 한 분만 안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다른 분들은 다 2시간씩 넣었으니까 같이 하시고 내려가시면서 페이 받아가시고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네.